사와. 유리는 한숨과 함께 손가락으로 들어올렸던 블라인드를 닫았다. 헤일리의 말대로 저택 담장 너머는 기자들로 우글우글했다. 파파라치로 보이는 자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저곳을 뚫고 나갔다간 당장 인터넷 뉴스 메인에 그녀의 사진이 올라갈 게 분명했다.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자 소파에 기대앉은 채 커피를 마시는 헤일리의 모습이 보였다. 느긋하게 커피잔을 들어올리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매번 텔레비전에서만 그를 봐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새하얀 가운을 걸친 채 방만한 태도로 신문을 뒤적거리는 남자의 모습은 단숨에 시선을 잡아끌 정도로 야릇하고 한편으론 몹시 우아해 보였다. 진한 커피 향이 코를 유혹하자 유리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서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해요. 전 아침은 거르는 편인데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됩니다. 아, 전 괜찮아요. 유리는 하마터면 제 입술을 꼬집을 뻔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니? 어제 오후 햄버거를 먹은 이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다.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을 판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속 편하게 헤일리 게롯의 냉장고를 털 수는 없었다. 슬며시 눈치를 봤지만 헤일리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신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색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다. 헤일리 게롯과 자신이라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조합이란 말인가. 대런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꼽을 붙잡고 웃을 게 분명했다. 가만히 미간을 극적이던 유리는 슬그머니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다. 다행히 루시에게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는 없었다. 지금쯤 상부는 정신이 없겠군. 휴대폰을 연 김에 뉴스를 검색한 유리는 한숨과 함께 휴대폰을 닫았다. 인터넷은 조지 펠러의 죽음을 초단위로 분해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침실에 함께 있었던 여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기사마저 보였다. 유리는 가까스로 용기를 끌어모아서 입을 열었다. 지난밤에 혹시 제가 실수를 했나요? 헤일리는 대답하는 대신에 그녀를 빤히 바라봤다.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무 전조도 없이 헤일리의 입술이 열렸다. 지난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명히 기억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다시 머리를 쥐었자 지난밤을 되새겨봤지만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루시와 통화를 끝냈을 때였다. 그 이후는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먹통이었다. 어렴풋이 그녀를 부축하던 단단한 팔의 느낌은 떠올랐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꿈이 아니겠지. 유리는 조금 헛헛해진 뺨을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다. 조지가 먹인 약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사실대로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조지에게 접근하려 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어쭙잖은 변명을 꺼내다가 실수할 게 틀림없었다. 그때까지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던 헤일리는 무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특별히 실수한 건 없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어 보이긴 했었지만. 그렇죠. 유리는 한층 더 민망해진 기분으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헤일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머뭇머뭇 눈치를 보는 그녀에게 이번엔 헤일리가 질문을 던졌다. 혹시 잠자리가 불편했습니까? 유리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잠은 잘 잤어요. 근데 제가 무겁진 않았나요? 잠든 절 이곳까지 옮기셨다면 틀림없이 무거웠을 텐데. 하하하. 유리는 마치 공기 빠진 풍선처럼 웃었다. 왜 자신을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묻고 싶었는데 이 주둥이가 오늘 왜 이렇게 오버야. 유리는 결국 속으로 오만 가지 불평을 하며 입술을 다물었다.
은근슬쩍 상대방의 속내를 떠보는 건 그녀의 능력밖이었다. 헤일리는 여전히 속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점점 주눅이 들었다. 그 순간 헤일리가 불쑥 웃음을 터뜨렸다. 깜짝 놀랄 만큼 천진한 웃음이었다. 딱히 무겁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내일까지 버티려면 그 옷차림으론 불편할 것 같은데 갈아입을 옷을 챙겨줄까요? 옷을 권하는 헤일리는 태연자약한 낯빛이었다. 유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고작 하룻밤인데요. 뭐, 그러시든지요. 그렇게 대답한 헤일리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색이었다. 자신이 읽던 신문을 챙기던 헤일리는 문득 생각난 것처럼 입을 열었다. 문은 꼭 잠그고 자는 게 좋을 겁니다. 네? 헤일리는 무표정하게 유리의 어깨와 다리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나뭇 같은 연한 청록색의 눈동자가 짙은 남색으로 바뀌었다. 문득 그녀의 목구멍이 할 일 없이 조여왔다. 이유도 없이 무작정 그의 눈빛을 피하고 싶었다. 저택에서 처음 그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처럼. 헤일리는 무신경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가 시야에서 온전히 사라지자 유리는 억눌렀던 숨을 내쉬었다. 유리는 한동안 멍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경찰서에서 헤일리의 저택까지 온 경위가 궁금한 건 아니었고 무진장 배가 고팠던 것이다. 결국 유리는 푹신한 소파에 철퍼덕 누워버렸다. 아, 생각할 기운도 없어. 대체 이게 무슨 쌍날벼락이야. 어제는 조지 펠러가 암살당하더니 오늘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갇혀버렸다. 그것도 카스티아의 셋밖에 없는 공작 가문의 저택에. 개똥을 밟은 불운이 아직도 멈추지 않은 모양이었다. 헤일리가 유리를 경찰서 앞에 내팽개치고 갔다면 지금쯤 그녀는 루시와 마주하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의식을 잃은 여자를 돌봐준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집 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려나. 유리는 슬며시 넓은 거실을 바라보고는 루시에게 연락할 마음을 접었다. 생각해보면 상원의원의 저택에 감시 장치가 없다는 게 더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뱃속에서 울리는 신호를 더 무시하지 못하고 우뚝 일어섰다. 업무고 나발이고 밥이 우선이었다.